안녕하십니까, 도쿄 안철호입니다. 오늘은 아미노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회사에서 도프에서 지금 아미65라는 제품이 공존의 히트를 치고 있고 좀 많은 분들이 좀 찾아주고 계시는데요. 왜 많은 분들이 아미65를 찾고 좋은 효능을 봐서 추가적으로 다시 궁금해하시고 무엇 때문에 그런지 많이 질문들을 해주시는데요. 요거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미65는 아미노산이 65% 들어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아미노산이 무엇인지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아미노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미노산은 생명체의 기본 구성 단위고, 많은 생명체들이 생명체의 시스템을 구성할 때 아미노산이 매우 중요한 기능들을 많이 합니다. 보통 과학자들은 그 아미노산들이 자연계는 한 몇백 개 있다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거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들은 20가지의 아미노산을 가지고 단백질을 구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20개의 아미노산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미노산의 구조부터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그림으로 먼저 보시죠. 아미노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미노기와 카르복실기가 양쪽에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아미노산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조고요. 아미노산이 이제 종류에 따라서 나눠지는 건 바로 위에 있는 R기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우리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R이라고 얘기했고, 요 R이 뭐 어떤 게 붙느냐에 따라서 뭐 글라이신이 될 수가 있고, 글루타믹 에이시드가 될 수 있고, 페닐알라닌, 라이신 이렇게 종류가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아미노산들은 우리가 흔히들 많이들 얘기하죠. 이제 필수 아미노산하고 비필수 아미노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필수 아미노산은 동물들은 아미노산을 전부 다 합성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합성할 수 없는 아미노산들을 꼭 흡수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얘기하지만 식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식물들은 모든 걸 스스로 다 합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필수 아미노산이다, 비필수 아미노산이다 이런 개념이 없고, 본인이 필요한 거는 스스로 합성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아미노산은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L폼하고 D폼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L폼은 리보라고 얘기해서 왼쪽으로 돌아간다는 뜻이고요. D폼은 덱스트로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로테이션 한다는 뜻인데, 이걸 좀 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성질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손은 마주보고 하면 겹쳐지지만 실제적으로는 왼손하고 오른손은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장갑을 낄 때 오른손 장갑을 왼손에 낄 수 없듯이, 또는 왼손의 장갑을 오른쪽에서 낄 수 없듯이 형태는 비슷하지만 서로 이성질체로 인해서 서로 겹쳐지긴 하지만 형태는 다르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더 좋냐 얘기하면, 자연계에서는 대부분이 이런 L폼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L폼으로 존재를 하게 되고, 이 L폼이 자연계에서는 많은 활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L폼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추가적으로 어떤 생물 시스템이 있을 때 이 L폼의 형태를 인식을 해서 반응을 하지, 이 D폼의 형태를 가지고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럼 이제 아미노산이 D폼이 있고 L폼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우리 자연계에서는 L폼을 주로 많이 사용한다. 주로 L폼이 주요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L폼의 아미노산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이제 L폼의 아미노산이 하나 떨어져 있을 때 우리가 유리 아미노산 아니면 또는 프리 아미노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아미노산이 하나, 두 개 더 이상이 붙어 있을 때 우리가 펩타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식물에서 편하게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 프리아미노산 또는 유리아미노산이 제공됐을 때 훨씬 더 흡수가 빠르고 필요한 시기에 활용이 좀 빠르고요. 그리고 펩타이드 같은 경우는 긴 거보다 3, 4개 정도 아니면 5개, 6개 정도의 짧은 펩타이드 형태가 있어야지만 식물에 또 제공됐을 때 흡수는 조금 느리지만 하나씩 쪼개서 사용하는 시간이 좀 짧아지기 때문에 빠른 기능은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미노산들이 어떤 기능을 주로 하냐 좀 이렇게 말씀드려보면 엽록소 생산도 많이 될 수가 있고요. 식물 초기 상태에서 어린 식물 상태 말고 어느 정도 성장한 상태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어린 식물 상태에서는 약간의 질소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아미노산이 질소 비료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아미노산의 20가지의 아미노산 중에 질소를 좀 갖고 있는 아미노산이 있기는 하지만 이 아미노산이 질소 비료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질소를 좀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질소의 그런 비료에 영향을 주겠지만 그거는 초기 어린 식물 상태에서의 질소 비료의 그 기능을 좀 하고 좀 많이 자라는 상태에서는 질소보다는 그 아미노산에 의한 생명체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그 필요한 단계별로의 어떤 기능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미노산을 통해서 필요한 비타민도 활성화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개화 촉과 증대, 그 다음에 과실의 착색, 향 풍미, 아니면 당도 증가, 그 다음에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 해충에 대한 저항성, 이런 기능들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이 전부 다 아미노산만 제공하면 이게 다 되나? 그런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식물들이 잘 성장할 수 있게 기본적으로 잘 제공되어 있는 비료든 영양제든 많이 들어가 있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아미노산이 제공됐을 때 이런 기능들이 추가적으로 배가 되고 증진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미노산제를 언제 많이 쓰냐, 언제 사용하면 좋겠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가장 첫 번째로 사용할 시기는 초기 어린 상태보다는 식물들이 비생물학적 스트레스에 노출됐을 때, 다시 얘기하면 온도가 굉장히 추워질 때, 그러니까 우리가 냉해 입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굉장히 추워질 때나 아니면 날씨가 굉장히 뜨거울 때 또는 가뭄, 수분 흡수가 굉장히 저해됐을 때나 수분이 너무 많이 됐을 때 이런 비생물학적 스트레스 상태에 놓여져 있을 때 아미노산제를 처리하게 되면 식물한테는 굉장한 큰 기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좀 말씀을 드려보면 모든 식물들은 토양에 지금 고정되어 있고 그 환경에서 적응되어서 지금 식물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자기의 어떤 과실이나 이런 것들을 생산해서 우리한테 경제적인 이득을 주긴 하는데 고정돼 있다 보니까 어떤 환경에 대해서 빨리빨리 대처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되게 추울 때 또는 굉장히 뜨거울 때 아니면은 가뭄 정도 수분이 적을 때는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자기한테 추가적으로 이익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상황을 견뎌내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당연히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그런 생체 시스템이 많이 돌아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예를 들어보면 장마 기간이 굉장히 많이 길어졌잖아요. 장마기가 길다는 말은 해를 보는 일수가 굉장히 적어진다는 말이고, 해를 보는 일수가 굉장히 적어진다는 말은 제가 광합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적어지기 때문에 식물에서 필요로 하는 포도당을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포도당을 많이 생성하게 되면 자기 생장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구조나 아니면 형태에 대해서 많이 쓰게 되는데 이게 남게 되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아미노산 생산에서 해당 과정을 통해서 아미노산 생성하고 그런 아미노산들이 필요한 환경이 됐을 때 단백질을 만들어서 그 단백질을 통해서 생체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다음 과정을 넘어가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장마 기간 됐을 때 광합성이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면 자기가 살아야 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 과정에 넘어가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생성됐던 포도당들이 굉장히 적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런 적어진 포도당들에 의해서 우리가 다 아미노산을 만들려면
또 많은 열량을 해당 과정을 통해서 아미노산을 만들게 되면 또 많은 과정, 복잡한 과정이 있고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많은 열량을 쏟아야지 되는데 우리가 이 시기에 아미노산을 중간에 넣어주게 되면 그런 아미노산들이 식물이 필요한 아미노산들이고 그리고 빨리 흡수할 수 있는 프리아미노산 또는 유리아미노산이 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활용하지 못했던 그런 아미노산들을 빠르게 흡수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 과정을 쉽게 아주 편리하게 큰 노력하지 않고 식물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죠. 이걸 좀 사람으로 대비를 하면 평상시에 우리가 식사를 잘 하고 아주 컨디션이 좋을 때는 링거 주사를 잘 맞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굳이 링거 주사를 맞을 필요가 없기 때문인데요. 근데 내가 조금 아프고 힘들고 아니면 지금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아서 좀 누워있을 때 보통 많이 이제 병원에 가서 링거 주사를 맞잖아요. 포도당 주사를 맞게 되면 내가 식사를 잘 하지 못하고 좀 힘들었었는데 바로 흡수되는 포도당을 통해서 굉장히 컨디션을 많이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미노산이 사람으로 치면 그런 링거 주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긴 오랜 시간 동안에 스트레스가 왔을 때 아니면 스트레스 상태가 돼서 내가 정상적인 생체 시스템이 돌아갈 수 없을 때 아미노산이 들어가게 되면 빠른 흡수를 통해서 흡수된 아미노산을 활용해서 단백질을 만들고 그 단백질을 통해서 내가 추가적인 생체 시스템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식물 또는 작물들이 그 다음 단계로 아니면 그 다음 과정으로 훨씬 쉽게 아주 편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얘기를 해볼게요. 식물하고 동물하고의 많이 차이점이 있죠. 식물은 움직일 수 없고 동물은 움직일 수 있고 식물은 그 상황에 따라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그걸 해결해야 되지만 동물은 상황에 따라 자기가 움직임을 통해서 그 상황을 회피해 나갈 수도 있죠. 이렇게 다른 점도 있지만 같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식물에서도 꼭 필요하고 동물에서도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포도당입니다. 이 포도당이 왜 식물에서 필요로 하냐면 물론 어떤 신호 전달의 기능도 있고 구조의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도 있지만 오늘은 이 아미노산의 주제니까 이 포도당을 합성을 하고 이 합성된 포도당을 다시 우리가 해당 과정을 통해서 아미노산을 다시 또 만들어내는 그런 기능을 하죠. 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으니까 제가 좀 보고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제 포도당이 합성된 다음에 글루코즈 6포스페이트에서 넘어간 다음에 파이루베이트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발린이나 루이신, 알라닌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TCA 사이클이 돌아가게 되면 옥살라테이트에서 우리가 이제 아스파라테이트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아스파라진, 메시오닌, 트리오닌, 라이신 그 다음에 리보즈 5포스페이트에서 우리가 히스티딘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기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필요한 아미노산들이 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이런 아미노산들을 지금 전까지는 이렇게 개념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아미노산은 우리가 조금 비료적인 관점으로 끌고 와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식물은 필요로 하는 아미노산 스스로 합성을 하게 됩니다. 물론 동물도 필요하지만 동물은 다 합성할 수 없기 때문에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지만 식물은 다 합성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필요한 그런 아미노산을 합성하게 되는데 이런 아미노산들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20개의 아미노산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많이 되죠. 그 중에 라이신, 루이신, 아이솔루이신, 메시오닌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트립토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발린, 글라이신, 글루타믹 에이시드 같은 이런 아미노산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미노산들은 어떤 아미노산들은 뿌리를 잘 나오게 하고 어떤 아미노산들은 개화를 잘 시키게 하고 또 어떤 아미노산들은 식물 성장을 되게 잘 하게 하고 이런 기능들을 하거든요. 그런 기능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아미노산들이 하나하나 우리가 따로따로 만들어서
할 수 있으면 되게 좋겠는데, 그럼 비용이 되게 많이 듭니다.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기능을 많이 하는 아미노산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이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죠. 이런 고민들을 갖고 했었던 것들이, 우리가 동물성 재료를 가지고 아미노산을 만들고, 어떤은 식물성 재료를 가지고 아미노산을 만들고, 그래서 흔히들 이런 거를 동물성 재료로 만든 아미노산, 식물성 재료로 만든 아미노산, 이거를 좀 오해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동물성 아미노산, 식물성 아미노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실질적으로는 동물성 원료를 가지고 만든 아미노산, 식물성 원료를 가지고 만든 아미노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 차이는 좀 있죠. 동물성 원료로 만든 아미노산은 20가지의 아미노산 중에 어떤 아미노산들이 함량이 좀 많이 높습니다. 또 식물성 아미노산은 식물이 필요로 하는 아미노산들이 많기 때문에 특정 아미노산, 식물의 필요로 하는 특정 아미노산들이 함량이 좀 많게 되죠. 그래서 동물성 아미노산이 좋다, 식물성 원료로 하는 아미노산이 좋다, 이렇게 논하는 것보다는 동물성 원료로 만든 아미노산 또는 식물성 원료로 만든 아미노산들이 유리아미노산과 프리아미노산이 함량이 많냐? 아니면 그런 함량이 적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프리아미노산이나 아미노산이 훨씬 더 많아야, 하나짜리 아미노산짜리 하나에 많아야 식물이 제공했을 때 빠른 흡수를 통해서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아미노산제다 그러면 이 프리아미노산제 또는 유리아미노산이 몇 퍼센트의 함량이 들어있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미노산제들이 프리아미노산 또는 유리아미노산들이 많이 들어있다. 되게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야 될 게 뭐냐면, 동물성 원료로 만든 아미노산 또는 식물성 원료로 아미노산제를 어떻게 만드냐도 더 중요합니다. 보통 아미노산제는 지금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산 가수 분해를 해서 만들어지는 아미노산제가 있고, 효소 가수 분해해서 만들어지는 아미노산제가 있죠. 산 가수 분해하는 아미노산제들은 아주 빠르고 쉽게 저렴한 비용에 만들 수 있고, 효소 가수 분해는 시간도 좀 걸리고 비용도 좀 많이 드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게 더 좋냐? 당연히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시간이 좀 들지만 효소 가수 분해가 훨씬 더 좋죠. 왜 그러냐면, 산 가수 분해는 빠르고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지만, 산으로 가수 분해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L폼의 아미노산들이 깨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측정치, 측정 기계를 통해서 우리가 측정을 해보면 아미노산은 존재하지만 흔히들 얘기하는 유리판이 깨져 있듯이 그런 깨져 있는 아미노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능할 수 있는 아미노산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죠. 반면에 효소 가수 분해하는 아미노산제들은 비용이 좀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지만 산 가수 분해보다는 깨지거나 망가져 있는 그런 형태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식물한테 적용했을 때도 이제 빠른 반응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좋냐? 효소 가수 분해가 훨씬 더 좋지만 대부분의 이제 회사들은 산 가수 분해를 통해서 아미노산제를 만드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이제 아미노산들은 어떤 그런 다량체 형태, 우리 펩타이드 형태보다는 유리아미노산 또는 프리아미노산 형태로 가지고 있어야 훨씬 더 작물이 쉽게 흡수할 수 있고 빠르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때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적용하면 좋겠냐, 이렇게 좀 많이들 좀 물어보시고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말씀드리면 아미노산제가 특이한 기능을 한다기보다는 그 식물 자체의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게 되면, 솔직히 처음 뿌리 내렸을 때부터 식물이 끝날 때까지 전 작기에 다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아미노산제입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특별하게 특정 상황에 맞춰서 사용했을 때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그런 기능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거를 얘기를 해보면 비정상적인 온도가 별로 좋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일조량이 작을 때, 그 다음에 수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을 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식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식물은 자기가 살려고만 노력을 하지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어떤 결실을 더 맺거나 더 잘 해보고자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가 보완해 주려고 할 땐 식물이 그때는 힘들어하니까 일을 잘 하지 않을 텐데, 그때 우리가 뭐 광합성을 해서 포도당을 만들고 포도당을 다시 해당 과정을 통해서 아미노산을 만드는 과정을 다 없애주고 중간에 우리가 아미노산을 처리하게 되면 식물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고 편하고 빠르게 일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걸 우리가 제공해 줬기 때문에 식물의 컨디션이 굉장히 빨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조량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온도가 급변하거나 아니면 수분 컨트롤이 잘 되지 않았을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막 정식했을 때도 모종 상태에서 정식했을 때도 식물한테는 스트레스거든요. 그때도 우리가 아미노산제를 처리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영양생장이 잘 되다가 이제 생식생장으로 딱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꽃을 펴서 이제 생식생장으로 넘어가는데, 그때도 아미노산제가 들어가게 되면 훨씬 수월하게 빠르게 그리고 개화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계에는 몇백 가지의 아미노산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20개의 아미노산만 알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아미노산 중에서도 굉장히 키포인트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아미노산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사람으로 얘기하면 뭐 스타 또는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 이런 걸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미노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트립토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트립토판은 식물 호르몬 중에 옥신을 만들 수 있는 바로 옥신 전구체입니다. 그래서 트립토판이 있어야 옥신이 생성이 되는데, 이 아미노산의 이 트립토판이 굉장히 또 스타 역할 또는 연예인 역할을 하고 있죠. 또 하나는 우리가 메시이온이라고 해서 메시이온 같은 경우는 바로 식물 호르몬 중에 하나인 에틸렌의 전구체입니다. 그러면은 메시온이 너무 많이 가면 식물의 노화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메시온이 또 그것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단백질 합성의 시작은 메시온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단백질을 아미노산을 통해서 이제 필요로 한 대사 과정의 단백질 만들 때도 메시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알지닌인데요. 알지닌은 뭐 또 하나 식물 호르몬 중에 하나인 사이토키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이토키닌 이제 세포 분화가 있고 식물로 얘기하면 이제 격가지 활성이 굉장히 좋아지는데, 이런 알지닌도 어떤 스타적인 역할을 굉장히 또 많이 합니다. 또 하나는 또 그 하나의 아미노산이 또 파생돼서 되게 많은 아미노산을 만들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글루타믹 에이시드라고 하는 아미노산도 굉장히 많은 기능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수분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온도가 변화됐거나 이게 환경적인 변화에서 도와주게 하는 그런 아미노산은 바로 프롤라인이라고 하는 그런 아미노산도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몇몇 가지의,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아미노산 중에서도 이렇게 몇몇 가지의 아미노산들이 식물에서는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또 많이 담당하고 있는 아미노산들이 있습니다.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아미노산들은 굳이 단독적으로 쓰여지는 것보다는 기존적으로 잘 돌아가는 어떤 시비 프로그램에서 추가적으로 들어갔을 때 훨씬 더 시너지 역할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그런 시기에 따른 효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사용하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시비 프로그램을 잘 돌아가되 꽃이 필 때, 아니면 뭐 과일이 열려서 익어야 될 때나, 아니면 지금 너무 더워서 광합성을 하지 못할 때, 아니면은 장마 기간 동안에 오랫동안 광합성 못해서 식물이 성장이 떨어질 때, 그럴 때 곳곳에 아미노산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그런 식물의 반응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아미노산이 무엇인지, 어떻게 어떤 형태가 되었는지, 어떤 폼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느 상황에서 사용하면 좋은 건지, 그리고 그 아미노산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떤 동물성 원료인지 식물성 원료인지 뭐 이런 것들 다 차근차근 이제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도프에서 새로 생산한 아미6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도프에서 생산한 아미65는 올 초에 저희가 신제품으로 개발해서 발매를 했는데 아직 1년이 안 됐죠. 지금 한 8개월 정도 됐는데 벌써 2만 병 이상 팔린 되게 히트 상품이 되었거든요. 그 아미65가 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무엇 때문에 좋아하고 효과를 보았는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아미노산과 좀 연계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미6호의 어떤 특징을 좀 보게 되면 지금까지 아미노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미6호, 도프에서 생산한 아미6호는 아미노산 함량이 65%의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65%가 다냐? 그건 아니고요. 65% 중에 40%가 프리아미노산이나 유리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25%는 짧은 펩타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고농도의 아미노산임에도 불구하고 40% 이상을 우리 프리아미노산이나 유리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면 처리할 때는 식물이 굉장히 빠르게 흡수를 해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그런 효과를 바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미6호는 동물성 원료의 아미노산과 식물성 원료의 아미노산을 각각 사용해서 어느 한쪽의 아미노산만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식물에서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아미노산들을 높은 비율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사용하더라도 충분한 기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성 원료의 아미노산과 식물성 원료의 아미노산을 각각 있다고 치면 어떤 식으로 분해를 했냐 그러면 저희가 가수분해, 산 가수분해를 통해서도 아미노산 형성을 했고 조금 비싸지만 저희만의 회사만 가지고 있는 높은 기술력으로 효소 가수분해를 통해서 충분한 L폼의 아미노산이 충분히 가질 수 있게 그로 인해서 효과가 극대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두 가지 방법을 같이 사용해서 아미노산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미6호는 도대체 어떤 성분들이 있길래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아미6호를 찾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성분표를 업계 최초로 공개를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분표를 한번 보시죠. 올려드린 자료를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래서 아미6호는 총 65%의 고농도의 아미노산제인데 이 중에 40%를 포리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25%는 펩타이드 형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성분표를 쭉 올려드리면 프리아미노산에 있는 성분표 보고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글루타믹 에이시드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글라이신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알지닌도 많이 들어있고 메시오는 없습니다만 대신에 트립토판이 들어있습니다. 이 트립토판이 들어있다는 말은 우리가 산 가수분해를 하지 않고 효소 가수분해를 했다는 증거거든요. 산 가수분해를 하였으면 트립토판이 굉장히 약한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다 깨져서 분석이 되지 않을 텐데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분석을 했을 땐 트립토판이 있다는 말은 산 가수분해 말고도 효소 가수분해를 통해서 아미노산을 생성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펩타이드 아미노산에서 트립토판이 보이지 않는 건 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 다시 화학적 처리를 진행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트립토판이 망가져서 보이지 않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아미6호에는 펩타이드 형태에서도 트립토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또 보시면 라이신도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프롤라인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들어있어서 어떤 기능을 하냐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면
지금 많이 들어있는 글라이신하고 글루타믹 A가 들어있다는 말은 엽록소 합성과 조직 형성에 굉장히 뛰어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엽록소 합성이 굉장히 엽록소 합성과 조직 형성이 뛰어나다는 말은 광합성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말이고, 엽록소 농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광합성 효율이 굉장히 증가된다는 말과 일맥상통한 말입니다. 또한 글라이신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같은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트립토판은 앞전에도 설명해 드렸듯이 옥신의 전구체이기 때문에 트립토판이 있음으로 해서 식물 성장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롤라인도 좀 많이 들어있는데요. 프롤라인은 우리가 비생물학적 환경에 있을 때 식물 스트레스의 영향을 줄이고 회복 시간을 단축시킴으로 인해서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 그리고 세포벽의 강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표를 보고 아미노산이 어떤 아미노산이 얼마큼 함유되어 있냐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 할 수 있으면 이 아미노산제는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다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미유고를 사용하신 분들이 저희한테 이런 기능이 있어서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앞으로 또 사용하고 싶다는 기능을 좀 말씀드려 보면 처리를 했더니 꽃이 많이 피고 착과가 굉장히 잘 진행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그거는 라이신과 글루타믹 애시드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기능 때문에 우리가 농민분께서는 그런 기능을 좀 보이셨고, 또 하나는 처리하지 않은 것보다 아미유고를 처리한 것이 훨씬 성장이 빠르고 격가지의 발달이 빨랐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우리가 알지닌의 함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알지닌이 식물 호르몬 중에 하나인 시스테인의 전구 물질이기 때문에 알지닌을 통해서 우리가 격가지 발달, 세포 분열에 의한 조직 발달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하우스에서도 그런 실험을 했고 일반 농가에서도 많이 그런 결과를 피드백을 많이 해주셨는데, 광합성은 잘 일어나지 못하는 환경, 무지하게 더웠을 때나 또는 장마로 인해서 광합성 효율이 많이 떨어졌을 때나 아니면 온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가지고 식물이 되게 힘들어했을 때 아미유고를 처리하고 나니 굉장히 회복이 되게 빨랐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함량을 보게 되면 프롤라인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기능 때문에 아미유고를 처리를 했을 때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걸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아미유고 가지고 있는 아미유고에 들어있는 주요한 아미노산들이 어떤 것인지, 그런 아미노산 때문에 어떠한 기능이 나타나는지를 말씀을 좀 드렸고요. 우리 제품이 아미노산 제품에서 굉장히 탁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리면 바로 트립토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도프에서 생산된 아미유고는 여러 가지 주요한 기능을 많이 하는 아미노산도 함유되어 있지만 특이하게도 굉장히 약하지만 꼭 있어야 되는 그런 트립토판도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트립토판은 바로 식물 호르몬인 옥신의 전구체이기 때문에 트립토판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옥신의 생성에 많이 도움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사용하지 않은 작물과 사용한 작물의 어떤 성장의 차이를 보게 되면 아미유고를 1000배로 2회 정도 처리한 상황을 보게 되면 그 성장 차이가 꽤 많이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아미노산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아미유고의 기능, 그리고 아미유고가 왜 그런 기능을 갖는지 성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아미노산이 그냥 아미노산 그런 거 아니야? 아미노산 뭐 저런 거 아니야?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미노산이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아미노산 때문에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미노산의 농업적 의의를 좀 얘기를 해보면 그 각각의 단계를 좀 더 수월하게 편리하게 넘김으로 인해서 그 작물이
생성하는데, 성장하는데, 그리고 추가적으로 장본이 추가 물질을 생성하는데 스트레스를 좀 줄이고 불규칙한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쉽게 대응하게끔 하는 것이 아미노산의 주요한 기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 비료랑 무슨 차이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또 해주시는데, 비료의 기능은 우리가 봐도 굉장히 탁월하죠. 주요 원소하고 위량 원소가 다 들어가 있어야지만, 16대 원소가 다 들어가 있어야지만 식물이 성장하고 자라는데 당연히 이 원소가 다 필요하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추가적으로 아미노산제가 상황에 따라 적용된다면 훨씬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미노산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